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그 로버트 프랭크 네. 이 아메리칸스를 했었는데 원래 이제 이 책이라는 게 영화도 그렇고 그렇지만 책이라는 게 원래 뭘 하나 보다 보면 이걸 다 보고 나면 이게 생각나고 이게 생각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로버트 프랭크 뒷부분에 바로 이 작가 사진이 생각난다, 한번 다뤄보고 싶다 네. 했는데 이렇게 빨리 다룰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사진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또 별로 접할 데가 없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로버트 프랭크의 조회수에 약간 살짝 고무되어가지고 또 급하게 누굽니까? 비비안 마이어입니다. 비비안 마이어. 만약에 비비안 마이어 이름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좀 책 좀 넘겨본 사람이다, 아니면 서점에도 꽤 다녀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비안 마이어 이 책이 꽤 많이 팔렸어요. 처음에 저한테 이거 윌북이라는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 연락이 왔어요. 편집자가 이 책을 좀 번역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이게 사진집이고 안에 이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양이 안 많아서 이거 뭐 번역해도 돈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못하겠다. 대신에 제가 이제 추천사를 뒤에 나중에 그 책 나올 때 띠지에 붙는 추천사를 써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책을 보고 책이 꽤 사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어떤 이즘을 막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진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5, 60년대인가? 그 시절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잘 녹아 있는 그런 사진가여서 제가 주변에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좀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들한테 야, 너 비비안 마이어 안 해? 했더니 뭐 누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무식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식한지 몰랐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책이 나오면서 알게 된 그런 작가죠. 남시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저도 안지도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 넷플릭스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그 영화. 맞아, 영화 개봉했죠. 그 영화 기점으로 해서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맞아, 영화 개봉했죠. 그러면서 그 자화상 셀피가 엄청 그 인터넷에서 바이럴이 많이 돼가지고 그때 조금 찾아봤던 거. 그 제가 그 추천사 쓸 때 그랬죠. 현대 셀피의 원조가 이다.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 참 여러모로 좀 다뤄볼 만한 사진가인데, 일단 이 비비안 마이어가 누구죠?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비비안 마이어는 평생 직업은 유모였고요. 유모 또는 간병인. 그 직업적인 사진가는 아니었어요. 그때 1926년에 태어나서 2009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되게 말년은 우울하게 혼자서 고독하게 돌아가신 분인데, 요양소에서 돌아가셨죠? 네, 요양원에서 했는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죠. 평생 그러니까 자기의 작품이 남에게 보여지는 걸 싫어해서 사진을 인화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거의 인화하지 않아. 그런 자료들이 창고에 몇십 년간 보관되어 있다가 보관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이제 경매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2007년도에 존 말루프라는 부동산 중개인이 자기가 역사책을 기술할 때 역사 사진이 필요해서, 건물 사진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그 사진을 경매를 낙찰을 받았다가 보니까 뭐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해봤는데 굉장히 잘 찍은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2009년도에 플리커에 올리게 됩니다. 플리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플리커 간단히 설명해 줘.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 플리커 그냥 예전에 그 사진을 위주로 올리던 그런 SNS 같은 거였죠. 지금은 거의 이용 안 하죠. 있나?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랑 페이북이 다 이제 먹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엄청난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 기세를 받아서 2011년도에 시카고 문화센터 이런 데서 비비안 마이어 전을 기획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면서 언론에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존 말루프가 이제 영화 제작까지 한 거죠. 이 보모는 도대체 이 미스터리한 보모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시회가 일어나면 이게 어떤 비비안 마이어 현상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뭔가 이 50년대 스트리트 포토그래퍼의 사진사의 한 역사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 얘기도 있고, 국내에 보면 이제 이 나는 카메라다 이후에 이런 소설도 나왔어요. 역광의 여인. 프랑스 사람 쓴 거 같은데. 이런 책도 있고, 그다음에 비비안 마이어 보모 사진 작가의 알려지지 않는 삶을 현상한다, 이런 그 이제 또 자서전 비슷한 게 나왔어요. 연구소 같은 건가요? 네네.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비안 마이어는 유모, 보모, 간병인, 약간 당시 50년대, 60년대 그 시대 때 사실 이 여자가 가족도 없고 약간 유럽계 같은데, 유럽에서 건너온 후손 같은데 정확히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런 어떤 정말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평범한 이주민으로서 평범한 사람이고 남자보단 여자니까 더 약자였고 이제 그런데 휴가를 받아서 이제 외국도 다녀오고 유럽도 가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래도 항상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던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뭐 요즘은 또 이런 거 안 따지죠. 전공과 무관하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요즘은 아마추어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속된 말로 이제 미친 아마추어는 프로가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만큼 아마추어란 말이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네. 프로페셔널은 이제 그 일로 이제 돈을 버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진짜 그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이제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비안 마이어가 50년 60년 되면 뭐 우리가 다뤘던 로버트 프랭크니 뭐 앙리 깔테 브레송이니 뭐 윌리엄 클라인이든 듀안 마이클 너무나 쟁쟁한 사진가에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던 시대인데 그냥 그 보모 간병인 이런 거 하면서 틈틈이 정말 사진을 찍은 그런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와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었지? 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은 요소 그 사진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15만 장? 이 정도의 사진이니까 이걸 그냥 사실적으로 나눠봐도 하루에 7장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무조건 이분이 그 롤라이플렉스로 찍었으니까 중형이니까 12장밖에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에 그걸 찍었다는 거예요. 아니 난사하는 사람인가? 근데 또 난사도 아니야. 그 밀착 보면 네, 밀착을 보면 정말 그 대가 그러니까 이 롤라이플렉스의 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초점이 다 맞아 있어. 아 너무 놀라. 그다음 구도가 다 완벽해. 그 롤라이플렉스 잠깐 설명해 주시죠. 카메라 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롤라이플렉스는 TLR이라고 하죠. 트윈 렌즈 리플렉스. 그래서 이제 렌즈가 2개 달려 있어가지고 하나로는 이제 초점을 맞추기 위한 용도고 하나로는 그러니까 아래 달린 렌즈를 찍는 용도인데 이게 이렇게 위에서 보고 찍고 근데 위에서 그 구도를 확인할 때는 좌우가 바뀐 상태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거에 익숙해지려면 막 목을 이렇게 틀고 맞아. 그다음에 근데 이게 롤라이플렉스의 장점이 뭐냐면 카메라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들고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거의 눈높이나 그 아래로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롤라이플렉스는 이렇게 밑으로 보고 찍기 때문에 카메라가 렌즈가 또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찍을 때 뭔가 이 사람을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인물을 아래에서 위로 보는 그런 시선으로 찍힌 각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조금 더 뭔가 실제보다 조금 더 부풀리게 보여주는 그런 능력도 있는데 저는 많이 써보지를 못했거든요.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초심자에게. 이게 이제 중형 카메라 중에 그 하셀블러도 그렇고 위에서 아래로 보다 보면 좌우도 바뀌어 있지만 초점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거 이안 반사식 같은 경우는 거리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2m 50? 그 정도 대충 감을 잡아서 그 정도에 놓고 찍어야 돼. 근데 사람이 피사체면 야 거기 있어봐 한 다음에 찍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이게 정말 즉각적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카메라 스마트폰을 보면 초점 맞나 안 맞나 바로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원래 이제 상업사진 찍을 때는 폴라로이드 팩을 끼워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찍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트릿 포토에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웬만큼 찍어서는 도저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술적으로 완벽해지기가 어렵다. 근데 비비안 마이어 사진들을 밀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매일 찍었다. 정말 매일 찍어서 인간 몸 자체가 롤라이 리플렉스화 되었다. 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맞아요. 앙리 까르테 브루스는 그랬잖아. 자기는 라이카 카메라처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이카는 양반이 지금 보고 찍잖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참 정말 대단한 어떤 기술적 숙련도를 지니고 있다. 네. 롤라이플렉스가 셔터 속도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런 이제 리프 셔터 뭐 이런 거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소리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접근하기 되게 용이했던 거죠. 그렇죠. 찍히는지 모르고 찍힌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몰래 찍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느낌. 근데 맞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서 마치 이렇게 찍힌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찍잖아요. 근데 이런 롤라이브 리프스 같은 경우 목에 걸고 다니면서 찍으니까 약간 사람들 표정이 약간 신기한 경우도 많아요. 뭐지? 이렇게 하는 맞아요. 약간 그런 경우도 많고 심지어 여자잖아요. 키가 좀 있다 그래도 남자만큼 173이었다고. 꽤 큰 키이긴 하지만 이게 접근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여자고 사진 작가가 대부분 남자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사진을 찍는다 이런 것에 대한 약간 호기심?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사람들한테 좀 생경하긴 하지만 좀 다가서기 쉬웠을 것 같은 그런 장점이 있었겠죠. 이 비비안 마이어 사진을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비비안 마이어가 주로 찍은 것 주로 어떤 걸 찍었나요? 부모였기 때문에 아이들 사진을 찍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목요일 또는 일요일 날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비비안 마이어가 이제 56년도에 시카고로 가요. 거기서 이제 한 겐스버그라는 집안에서 11년 동안 부모 생활을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뉴욕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뉴욕에서 생활을 했을 때 또 보면 자기와 비슷한 어떤 그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대부분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거리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을 찍었죠. 근데 이제 비비안 마이어는 그 신문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이나 그 뉴욕타임즈 특히 그때는 이제 라이프지를 비롯한 사진 이미지의 어떤 전성기잖아요. 사진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네, 잡지들이 참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보고 이제 독학을 하신 것 같고 그 사진에서 관련한 약간 전공서들도 참고해서 꽤 많이 나왔어요. 네네. 공부도 독학을 진지하게 했던 거죠. 네네. 진지하게 했고 되게 실험적인 사진들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밤중에 그 경찰관이 뭐 이렇게 범죄자나 아니면 뭐 술 취한 사람들을 연행하는 사진, 아니면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한 사진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롤라이플렉스도 무거운데 거기에 이제 조명까지 달고 배터리 팩 같은 것도 달고 들고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내가 의도하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자신을 훈련시켰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찍었다. 그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상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몇 개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책을 한 번씩 보다 보면 아무래도 제일 제가 이제 사진가들한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 작가가 우리에게 다른 작가가 보여주지 않았던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중시하는데 예를 들면 어쨌든 비비안 마이어 하면 저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셀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셀피 가운데서 이제 이런 사진 있죠. 네. 사실 되게 잠깐 이런 사진인데 이게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잘 보시면 자기가 이제 키우던 돌보던 아이인 것 같죠?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창을 비춰서 이제 찍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아 얘가 어떻게 사진기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을지를 짐작하게 되는데 보시면 카메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점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약간 돋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사진이 되게 평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잘 찍기가 어려워요. 이 찍어보면 셀피를 찍는다는 것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확신이든 자기 탐험이든 탐구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비비안 마이어 셀피에서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셀피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오는 사진일 경우에는 그냥 기록하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록하려는 그 의미.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예전에 미술사에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인상주의가 시작되면서 여성 화가들이 대거 등장해요. 그런데 여성 화가들이 등장한 것이 뭐 미술사에 대단한 것일까? 그럼 흔히 하는 말이 여성적인 특유의 뭐 색채감을 돋보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네 그림 모르는 사람 보면 다 여성적인 색깔 같잖아요. 보랏빛이니까. 근데 여성 화가들이 등장해서 제가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소재면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장면이든지 빨래를 하는 장면이든지 이런 것들을 남성 화가들이 풍경으로 바라보거나 현모양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화가들이 그린 애를 보는 엄마들의 표정은 너무 지쳐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비비안 마이어 사진에서는 이렇게 특히 아이들, 자기가 키우는 아이들이 아니어도 거리에 이제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여성들 있죠. 자기와 같은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사진들 이런 사진들이 참 보기 좋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자기가 키웠을 것 같은 아이들인데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셀피 중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이 셀피인데 이것도 되게 뭐 특별하지는 않지만 잘 보시면 아까 남장 얘기처럼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고 주변에 사진 찍는 걸 아는데 한 번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지 않았다. 이것은 의도거든요. 마치 카프카가 야 나 죽으면 다 불태워버려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지는 카프카는 그래도 살았을 때 좀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 야누스적인 느낌이죠. 감춰진 부분과 카메라는 감춰져 있고 절묘하게 카메라는 감춰져 있고 자기 몸의 절반 정도는 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건 남장도
말씀은 의도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보면서 야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면서 딱 이렇게 해서 찍었다. 네. 그래서 카메라를 절묘하게 어두운 부분에 다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어쩌면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야 저 또 봐 또 급발진한다. 저 그냥 저렇게 찍혔지. 뭐 그런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의도는 이런 작은 부분에서 드러난대요. 그래서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프로이트한테 내가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비안 마이어는 사진은 전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나에게 속해 있고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찍었기 때문에 굳이 보여줘서 남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찍는 그 자체를 좋아했던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또 뭐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근데 비비안 마이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보통 야 사진 찍으면 그럼 보여줘야지. 그냥 그것은 일반인의 편견인 거죠. 그냥 찍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찍는 내가 좋으니까. 어쩌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사진이 이 한 장의 사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컬러 사진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면이 드러나는 게 이제 이런 사진인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도 이 보세요. 꽉 차게 이렇게 꽉 차게 클로즈업을 한다는 것은 이 아이들과 친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까워야 이 아이들을 다 가까이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표정도 뭘 찍어요 이런 거잖아.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인 거죠. 뭘 이거 찍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 남자애 잠들어 있고. 그래서 사진의 소재를 막 일부러 특이한 걸 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이거 약간 그냥 퉁퉁퉁을 느끼나 봐. 이거 이렇게 이거 찰칵 이거 찰칵 이렇게. 그래서 사진이 어떤 거는 구도가 되게 이런 기하학적인 것도 있어요. 네, 되게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기하학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약간 마틴 파 사진 같이 이런 거는 그죠? 이걸 컬러로 찍어서 생각해봐. 그리고 이 비키니 수영복이 막 컬러풀한 형광색이라고 생각하면 사탕만 물면 그냥 마틴파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결의 사진들이 다 있어요. 이러는 셀피도 굉장히 그죠? 폭스바겐 휠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그냥 고양이 사진인데 근데 항상 뭐라 그럴까? 그 카메라 그러니까 롤라이 리플렉스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서 딱 보면 이게 찍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찍은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찍는 이 스마트폰은 이제 이런 그 크기잖아요. 그래서 네모이긴 한데 이게 정사각형 프레임은 잘 찍기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미야 645나 67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핫셀이나 이런 롤라이 같이 66 사이즈 있죠. 그러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이렇게 정사각형 사이즈는 되게 구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렇게 안정된 구도로 찍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사진은 굉장히 위트 있고 어떤 사진은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66으로 중형으로 찍었기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더 남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디테일이 엄청나게 또 좋잖아요. 중형이 그 일반 35mm 필름에 비해서 그러니까 훨씬 더 복원하기도 쉽고 디테일도 다 살아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즉각적으로 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중형의 힘이다 이거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 사진은 찍는 것만큼 중요한 건 사진집을 만들 때는 이 순서의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도 스크랩북처럼 자기가 프린트해서 사진 순서대로 붙여놓은 그런 사진집 노트라도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네. 되게 전공자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논란이 생기냐면 그 사진 프린트나 네거티브를 가지고 있는 존 말루프가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을 전시를 했을 때 작가 예술 작품으로서 전시를 했을 때 저작권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저작권은 비비안 마이어의 그 친척 중에 찾아야 되는데 그 말루프가 이제 프랑스의 그 생소르 지방인가? 네. 그쪽에서 이제 친척을 찾았는데 그쪽이 더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고 또 어떤 변호사가 소송을 또 제기를 해가지고 그 법적 다툼이 계속 이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도까지.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의도라는 게 저는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를 막 사람들이
이게 침을 튀겨가면서 진짜 새로운 어떤 뭐 50년대 뭐 역사적인 사진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저도 이제 동의를 못하는 게 이게 예술가라고 한다면 자기의 작품을 보고 또 그걸 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비언 마이어만의 그 예술적인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 로버트 프랭크 때 말씀드렸지만 그 수만 장을 찍어요. 엄청 많이 찍은 다음에 그 중에 골라서 한 50장, 뭐 40장 이렇게 사진집을 만들거든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비비안 마이어가 많이 찍었다는 것은 그냥 아마추어 사진가, 사진 애호가로서의 면모고 이거 찍은 사진을 갖고 그래 내가 살았던 이 사회, 이 시대, 이 어떤 공간에 대해서 나의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야 라고 표현해줘야 되는 어떤 뭐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예술가의 의도가 결국은 모든 거를 다 지배하기 때문에 이 유산 관리인 비슷하게 이런 어떤 개인 컬렉터를 통해서 유명해진 경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비언 마이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비비언 마이어가 생전에 만약에 이런 걸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진과 문학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문학은 미공개 원고를 발표해도 그것을 뭐 순서를 바꾸거나 이렇게 이 소설 다음에 이 소설을 배열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것은 각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데 사진이라는 것은 좀 확실히 이게 이제 맥락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로버트 프랭크 사진집에서도 제가 잠깐 짚어줬지만 이 사진 다음에 이 사진을 배열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진가의 의도거든요. 그 편집의 리듬성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 이것은 마치 영화를 한 편 순서도 모른 채 쭉 찍은 영화 한 편이 이게 씬별로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순서로 편집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한 채로 따로따로 단편적인 것들을 보고 지금 열광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아주 중요한 사진 자료를 남긴 아마추어 사진가는 맞지만 사진 역사에 남을 위대한 사진 작가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게 말하기 좀 아직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비언 마이어가 겐스버그 집안에서 11년 동안 그 미국의 유머는 저희랑 좀 달라요. 거기서 집에서 거주하는 입주 보모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공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안락한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아이들이 다 크면 보모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집에 인거라는 그 여자의 집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뭔가 사진이 변화가 왔다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안락했던 자기 공간을 잃어버리고 나서 성격이 괴팍해진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성격적이나 이 마이어의 유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추측만 할 뿐인데 아마 이제 뭐 가정이 불우하고 뭔가 이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고 뭔가 어머니의 폭력에 많이 노출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에 가면 70년대 가면 집에 엄청나게 저장강막 있는 사람처럼 200개가 넘는 박스를 자기 그 공간에 막 쌓아놔가지고 아니 이거 안 치우면 빨리 나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그게 이제 사진에도 투영이 돼가지고 뉴욕타임 신문을 계속 찍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영수증을 막 찍어놓거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필름값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비쌌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 그런 그 신문을 계속 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을 계속 찍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저장 강박 지금 이제 호도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신병인데 그때 당시는 뭐 이런 거를 치료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70년대 이후에 비비언 마이어를 보는 사람들은 그녀를 굉장히 괴팍한 사람으로 이렇게 막 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까 이제 사진은 본인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라는 얘기도 남겼지만 그러니까 이 비비언 마이어의 어떤 성격적인 불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자화상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리고 15만 장이라는 사진을 남겼지만 거기서 진짜 그냥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사진들만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들은 더 나중에 어떤 종합적인 전기가 계속 나오고 연구가 돼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종합적인 판단은 맞아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 현대인들은 이런 서사 참 좋아해. 그렇죠. 미지의 비전문가가 남긴 좀 놀랄만한 사진, 작품 이런 거에 대한 열광이 있죠. 그렇죠. 어쩌면 나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
몰라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요즘 특히 이제 이 일반인 서사, 개인 서사 강한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이런 작가들 뭐 언더독까지 뭐 언더독 효과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뭐 잘 안 됐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재평가 받을 때 사람들은 약간 기본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감성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학술적인 평가나 냉정한 평가를 하기 주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죽었는데 우리가 그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제대로 칭찬과 보상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 정서 때문에 좀 무조건적인 칭찬, 무조건적인 열광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후대는. 하지만 이제 그런 열풍이 좀 지나고 나서 좀 차분히 생각하면 이 작가로서 자기 매김을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 이 사람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는 거지. 동정심으로 이 사람을 예술가로 이제 지켜세웠다가는 오히려 이 사람은 되게 모욕적일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사진 자체가 좋은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위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기록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유머도 있고 뭐 서정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이제 딱 비비안 마의 사진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진 되게 잘 찍었더라고요. 나 이거 이런 거 나도 찍은 거 있어요, 파리. 아 진짜 내가 보면서 나만 찍은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로 내가 보여줄게. 믿을 수 없나 본데. 네.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 잘 없는데 이 사진이 있어 나도. 내가 찍은 사진 똑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 사람들 많이 등장하는 사진에서 구도를 어떻게 그렇게 잘 잡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비안 마이어는 이런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때 그 장소에서 대기를 하나 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고 할 때 마음에 그러니까 딱 초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야? 계속 기다려서 찍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게 되게 현대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정말 기다릴 수가 없지.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딱 만났는데 맞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안 보고 찍은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안정적인 부분인데. 네. 나는 이 비비안 마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거였어요. 이 뭐 사람이 혼자 이제 그 요양소에서 돌아가셔야 되니까 이 장례식을 치러준 아이들이 네. 그 제가 키웠던 그 아이들 겐즈버그가의 그 오누이였나요? 그렇죠. 존 레인 매튜 세 명이 있어요. 이 형제들이 뭐 여자도 있고 그랬죠. 이렇게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을 이렇게 그 유고를 그 블루베리인가 좋아했던 같이 이렇게 자주 놀았던 그 블루베리 밭에다 뿌렸다고. 그래서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괴팍한 성격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 아이들하고 참 그런 정서적 유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입장을 찾아와서 이제 그렇게 해준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뒷부분 이야기가 좀 따뜻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연작들을 이런 어떤 패턴이나 되게 도시적인 느낌이거든요. 이런 맞아요. 도시에 그냥 뭐 쓰레기든지 뭐 박스든지 아니면 되게 뭐 페인트 자국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연작으로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충분히 한 권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사진일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런 침대 스프링의 후면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신문을 고르는 신문 사진도 꽤 많고 맞아요. 컬러 사진에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편집을 하는 자의 이런 것들이 현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 사진은 셀카를 잘 찍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고 거리 사진이 참 찍기 어렵죠. 찍기 어려운데 거리 사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구나 사진을 찍어서 주목받고 싶은 세상에서 정말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평생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런 어떤 뭐 기이함 또는 놀라움 이런 것들이 이 비비안 마이어 사진을 볼 때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이.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되게 즐거웠겠다 이런 사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걸 좀 발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비안 마이어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